청소년들이 내가 성별을 바꾸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래 알겠어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렇게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아이들을 케어하겠다 라는 정책을 한 10여 년 이상 이렇게 쭉 해갖고 왔는데 그 부작용이 너무 컸던 거죠. 한번 어린 아이 때 10대 때 성전환을 하면은 이 아이는 평생 동안 호르몬을 맞거나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부작용에 대한 치료를 하거나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야만 자신의 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별 정체성이라든지 성적 지향을 이렇게 너무나 자유롭게 인정해준 결과 실제적으로 고통받게 되는 더 연약한 사람들이 생겨난다라는 사실을 꼭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종교나 표현이나 양심의 자유가 상당히 침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자체가 통제가 된다는 것이죠. 나는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그러면 안 할 자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유가 없어져요. 현재 우리 사회가 어떤 세계관에 지배를 받고 있는지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소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평등법 이후의 세계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에 아직 평등법 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미 그런 효과를 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을 받으셨을 수도 있고 또 뭐 그러면 어때 하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보다 먼저 한 10년, 20년 먼저 그 길을 걸어갔던 미국과 영국 그 사례들을 제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들을 좀 토론의 장에 내놓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평등법이 있습니다. Equality Act of 2010, 그렇죠? 평등법 2010년도 평등법이란 뜻인데요. 이 평등법은 9개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평등법은 23개의 차별금지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는 연령, 장애, 성전환, 혼인과 생활 동반의 여부, 임신과 모성, 종교와 신념, 성별, 성적 지향 등의 9가지 특성을 차별로부터 보호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은 간접차별이라든지 복합적 차별, 고용상의 차별, 괴롭힘, 보복 행위로부터 보호를 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분리, 배제, 거부, 구별 여러 가지 것이 많죠. 그 중에 여기서도 주장하지만 간접차별이라는 게 되게 이슈가 됩니다. 우리나라 법에도 들어있고요. 이 간접차별이라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객관적이에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준인데 결과적으로 어떤 특정 집단을 배제하게 되거나 또는 불리하게 대우하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사례라고 하는데 어떤 기업에서 우리 회사에 입사 지원을 하려면 토익 점수를 600점인가 700점 이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 기준은 사실 굉장히 객관적으로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준인데 그것이 간접차별이다라고 주장을 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청각 장애를 가진 친구였다고 하는데 그 친구가 토익이 아마 듣기 평가가 좀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 듣기 평가 때문에 나는 이 점수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못 맞추니까 이것이 간접차별이다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인권위원회에서 그걸 인정을 해준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내지 평등법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너무너무 조심해서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차별이 아닌데 상대방이 차별로 느끼면 그게 차별 행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국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0월에 영국의 NHS라고 해서 National Health Service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 비슷한 곳이죠. 이 보건복지부 비슷한 곳에서 청소년 성교육의 정책을 변화하는 그런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영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급진적으로 이 성별 또는 성적 지향을 받아들이는 그런 관용적인 정책을 취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젠더 이데올로기의 거의 선두주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내가 성별을 바꾸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학교에서 그래 알겠어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뭐 9살, 10살 이런 애들이 저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로 살고 싶어요 하면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학교에서 호르몬 패치를 여성 호르몬 패치를 애한테 붙여주고 막 그랬다고 해요. 그리고 그걸 부모 허락 없이 부모도 모르게 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식의 이런 정책을 젠더 어퍼밍 케어라고 말을 합니다. 네가 원하는 젠더를 우리가 어펌 그냥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아이들을 케어하겠다라는 정책을 한 10여 년 이상 이렇게 쭉 해갖고 왔는데 그 부작용이 너무 컸던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통합적으로 좀 접근을 하자라고 하면서 사춘기 이전에는 성전환을 좀 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아이들이 아무리 내가 좀 원해요. 나는 여잔데 남자로, 남잔데 여자로 살고 싶어요 해도 아직은 때가 아니란다 라고 이제 이야기해 주기로 하고 사춘기 청소년들인 경우에는 네가 수술을 하면은 다시는 돌이키지 못한다. 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전에는 그런 부작용이라든지 앞으로 그 아이가 겪을 만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별로 정보를 정확하게 안 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번 뭐 10대 때 16, 17 이럴 때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 성적인 혼란을 느껴가지고 나는 수술을 하고 싶어요 이러면은 그전에는 젠더 어퍼밍 케어였으니까 그래? 그럼 수술을 시켜줄게 하고 트랜지션 수술을 막 해준 것이죠. 트랜스젠더가 되도록. 그런데 이 이후에 아이들이 20대가 되고 이제 좀 더 철이 들면서 정신을 좀 차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가슴이 없어진 상태에서 다시 여자가 되거나 또는 이미 외부 성기가 없는 상태에서 남자로 돌아가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 그 부작용 내지는 또 후회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신체적인 변형이 아니라 정신의학적인 치료와 교육을 먼저 해주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전에는 네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호르몬 패치도 붙여주고 뭐 했었는데 이제는 좀 더 생각을 해보자.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나중에 바뀔 수도 있어. 그런 식으로 이제 교육과 치료를 정신적으로 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별 전환 호르몬이나 또는 사춘기를 막는 것, 퓨버티 블로커라고 그러는데 그런 호르몬들을 처방하는 것은 정말 연구 대상자 몇 명한테만 한다. 그리고 그것을 투입한 경우에도 끝까지 추적 조사를 해가지고 그 부작용을 어른이 돼서까지 계속 몇십 년간 한번 해본다.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전에는 지금 뭐 불과 한 20년, 크게 봐야 20년밖에 안 됐으니까 한 10대 때 해봐야 이제 뭐 30대 정도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그 삶의 질이라든지 그 효과라든지 부작용 같은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막 수술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아이들에게 남자, 여자로 태어나는 이 생물학적인 성별이 엄청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그런 교육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난 한 10년, 20년 동안 그건 중요하지 않아. 네가 XX 염색체를 갖고 있든 XY 염색체를 갖고 있든 전혀 중요하지 않고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네 몸을 바꿔라. 그 젠더 이데올로기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했던 교육에서 이제 완전히 전환을 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미국에도 평등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퀄리티 액트인데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연방 국가잖아요. 그래서 각 주 하나하나가 국가예요. 그래서 각 주별로 자기 나름대로의 평등법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거 보시면은 미국 전역에서 보라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은 평등법이 있는 지역이고 흰색은 없는 거고 그래서 백악관에서 팩트시트라는 걸 냈는데 2021년 기준으로 29개 주에서는 아직 평등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바이든 행정부가 굉장히 진보적인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의 이 인권 선진국인 미국에 평등법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우리가 연방 차원에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통과를 시키면 연방법이 통과되면
그 주법이 없어도 그게 다 그냥 법으로 돼버리니까 연방법을 통과시킵시다 해가지고 2021년에 하원을 통과했어요. 근데 아직 상원에서 통과가 안 돼가지고 지금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마 이 바이든 행정부가 워낙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의 청소년들은 어떨까요? 미국의 청소년 6살부터 17살 이 청소년들을 조사해 봤더니 이 성별 정체성 혼란을 겪고 그 질병으로 진단을 받은 숫자의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고 해요. 이 성별 정체성 혼란이라는 이 병명이 젠더 다이스포리아라는 병명인데 실제로 그냥 진단을 받은 애들이죠. 그냥 혼자서 헷갈려하고 있는 애가 아니라. 그것이 2017년에는 15,000명 정도 됐는데 5년 만에 42,000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배 정도 늘었다는 것인데 왜 이럴까라고 이제 고민을 해보겠죠. 그랬더니 이제 많은 학자들 생각으로는 미국이 이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하면서 이 젠더주의 성교육을 시킨 결과가 아니냐. 아까 제가 영국의 경우처럼 젠더 어퍼밍 케어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존 머니라는 사람을 통해서 미국에서 그 성전환 수술하는 클리닉이 되게 많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한번 어린 아이 때, 10대 때 성전환을 하면은 이 아이는 평생 동안 호르몬을 맞거나 또는 뭐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부작용에 대한 치료를 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야만 자신의 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전환 클리닉은 한 사람이 트랜스젠더가 되면 평생 고객을 확보하는 거예요. 어쩌면 의학적인 측면에서 좀 부작용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돈이 되는 그런 면에서 이런 젠더 어퍼밍 케어를 계속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도 우리가 좀 하게 되는 것이죠. 자, 평등법 그 이유. 제가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이 젠더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느끼고 트랜스젠더가 되는 비율이 늘어나는 것을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단지 그것뿐이냐? 그것이 아니죠. 그 이후에 아동과 여성 인권의 침해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 하는 이제 뉴스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듣게 되신 겁니다. 첫 번째는 여성 스포츠에 이 트랜스젠더가 된 남성들이 출전을 해가지고 금메달을 싹쓸이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여성 육상 선수도 그렇고 뭐 수영 선수도 그렇고 지금 막 소송을 제기하고 있죠. 리아 토마스라는 이 사진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리아 토마스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원래는 남성이었어요. 남자 수영 선수로 있었는데 그때는 전국 랭킹이 뭐 한 450등인가 460등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던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트랜스젠더로 이제 트랜지션을 한 거죠. 호르몬을 맞고 그 수치를 이제 여성 레벨로 이제 맞췄어요. 그리고는 외부 성기 수술은 하지 않고 그냥 여성 그 대학 수영 선수권 대회에 나갔는데 무조건 1등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 선수들이 이것은 공정하지 않다, 이건 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항의를 해서 전국 그 전미 미국 수영 선수권 협회에서 룰을 바꿨어요. 이 참가 자격을 12살 이전에 트랜지션을 한 트랜스젠더만 넣을 수 있고 그 이후에 성전환을 한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여성 수영 종목에 나올 수 없다라고 규정을 이제 최근에 바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올림픽의 경우에도 호르몬 수치만 맞추면은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인데 여성 종목에 출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성이 아무리 호르몬을 맞추고 이렇게 변화해도 이 크면서 이게 골격이라든지 폐활량이라든지 심폐 기능 같은 것이 이 생물학적 여성에 비해서는 월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여성 스포츠계 격투기 육상 선수, 수영 선수 막 이런 데서 지금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제인가 제가 뉴스를 봤더니 캐나다에서 어떤 남자가 여성 역도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호르몬도 안 받고 뭐 수술도 안 받고 그랬는데 나는 정신적으로 내가 여성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출전을 했는데 출전을 허가받아가지고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내리 1등을 한 사람은 트랜스젠더였거든요. 그래서 이 트랜스젠더가 이거 정말 공정하지 못해. 나는 호르몬도 맞고 수술도 하고 막 이래서
여성이 완벽한 여성이 돼서 여성 스포츠에 이렇게 참전해가지고 내가 우승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한 남자가 정신적으로 여성이라고 해가지고 나와서 상을 타가는 거 이것은 페어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남자는 본인이 진짜 여성이라고 생각한 건 아니고 지금 스포츠계가 너무 웃기게 돌아간다라는 것을 조롱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 법원에서 수술 없이 정신적으로 여성이라고 생각하면 성별 정정해주라고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나라도 아마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 여성 전용 시설이 되게 축소가 되는 거예요. 여성 전용 샤워룸, 또 여성 전용 스파, 또는 여성 전용 화장실 이제 이런 것들이 성중립으로 바뀌면서 여성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성 전용 화장실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남성 전용도 유지하고 이 성중립을 뭐 별도로 만들면 그래도 조금 덜 불편할 텐데 점점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거를 통합하는 추세여가지고 여성 전용 화장실 개수가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이제 여학생들이 그 생리를 하거나 할 때는 사실 화장실 좀 많이 써야 되는데 되게 개수가 줄어드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또 성중립 화장실을 쓰자니 여자라고 생각하는 남학생들이 그냥 막 들어와서 함께 쓰고 뭐 이래가지고 학교 가는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아동 인권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단순히 이 동성 결혼을 뭐 합법화 해주거나 뭐 사랑하니까 살게 해주거나 하는 거 다 괜찮은데 이분들이 이제 사랑을 해서 이제 결혼을 하면은 가정이 생기잖아요. 가정이 생기면 이 가정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자나 여자가 아이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뭐 남자의 경우에는 여자의 난자를 사가지고 자궁을 또 사가지고 뭐 이렇게 아이를 낳고 또 여자인 경우에는 남자 정자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연적인 방법이 아닌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을 동원해 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가 굉장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유전자의 절반을 준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이 정체를 전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생물학적 부모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은 자신의 유전자에 대한 이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궁금증과 그리움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평생 뭔가 부족한 그런 결핍 이런 데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Them Before Us라는 미국의 아동인권 단체가 있는데 제발 어른들이 이 어른들의 욕심, 아이를 갖고 싶다는 욕심, 이 욕심보다는 정말 그 아이들이 겪어야 할 그 어려움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하자. 이제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아동인권 단체예요. 그 단체에서 대표분이 내신 책이 있는데 아이들은 정말 괜찮을까? 현대적인 가정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한번 여러분 꼭 보시면 좋겠고 우리가 성별 정체성이라든지 성적 지향을 이렇게 너무나 자유롭게 인정해 준 결과 실제적으로 고통받게 되는 더 연약한 사람들이 생겨난다라는 사실을 좀 꼭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등법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종교나 표현이나 양심의 자유가 상당히 침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자체가 통제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첫 번째 사례로 가지고 온 것은 영국의 에런 에드워드 박사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영국의 감리교 신학대학의 이제 교수로 계셨는데 트위터에다가 동성애는 죄다라고 성경에 나오는 이제 그런 얘기를 쓴 거죠. 그래서 신학대학교에서 해고를 당했어요. 왜냐? 너는 굉장히 차별적이고 혐오분자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트위터라든지 소셜 네트워크에서 뭐 엄청나게 욕설을 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되죠. 그런 것은 얼마든지 현재 명예훼손 이런 그 법리로도 충분히 우리가 보호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규제할 수 있는데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정말 사소하게 내가 생각하는 또는 성경이 말하는 그런 우리가 지금까지 말해왔던 보편적으로 인정되던 도덕의 가치 이런 것들조차도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뭔가를 쓸 때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굉장히 힘든 사회가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콜로라도의 잭 필립스 사건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작은 빵집 아저씨에게 동성애자들이 와가지고 동성 결혼을 축하하는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랑 내 가치와 좀 다르니까 못 만들겠고 다른 데 가서 좀 맞춤 케이크를 만드시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이제 차별금지법에 걸려가지고 소송을 거의 10년을 했어요. 그래서 연방대법원까지 가서 종교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법을 가지고 이분에게 거듭거듭 새로운 소송으로 다른 사람들이 걸고 있고요. 또 같은 콜로라도주의 웹 디자이너인데 로리 스미스라는 분에게도 똑같이 우리가 이런 동성애를 찬양하는 또는 자신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디자인을 해달라고 한 거예요. 우리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나는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그러면 안 할 자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유가 없어져요. 무조건 해야 돼. 그래서 이분도 지금 연방대법원에 소송이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유의 정말 창작자들이라든지 이 조그만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을 향한 공격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분들이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다.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아마 이런 소송들이 줄을 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문 보셔서 다 알겠지만 최근에 테네시 내쉬빌의 총기 난사 사건이 났잖아요. 어떤 기독교 학교에 트랜스맨, 그러니까 여성에서 남성이 된 오드리 헤일이라는 사람이 총을 들고 가가지고 아이들과 선생님을 쏘아 죽인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가 트랜스젠더 데이 오브 비지빌리티라는 그런 날이었대요. 3월 30일이 그 날인데 그 어간에 전국에 있는 미국 전역의 이제 트랜스젠더들이 우리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그런 시즌이었던 것이죠. 그 존재감 과시의 일환으로 그 총기 사건을 벌인 겁니다. 트랜스젠더를 혐오한다라고 생각하는 기독교 학교에 가서 이제 총을 쏜 거고, 그리고 이 한 군데만 끝일 게 아니라 계획이 쫙 서 있었다고 하죠. 여러 군데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회의 갈등이 얼마나 더 심각해질까. 그리고 이 이후에 이 트랜스젠더들의 반응, 틱톡이나 이런 데서의 반응은 우리가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유족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keep going, 계속해서 우리는 싸우겠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회 갈등을 너무나 부추기는 그런 일들이 지금 미국 사회 또 영국 사회, 이 서구 사회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진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진화론적 세계관에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지금 전진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모르겠어요. 별 할 말이 없는데 이런 생각들이 대한민국에도 지금 많이 파고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진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혼란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희 대학마다 인권 헌장 이런 거 만들고 또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하겠다 하는 내용들이 심심찮게 떠오르고 있는데 거듭 말씀드렸지만 서울시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학생인권 조례가 학생들에게 성별이나 성적 지향에 대해서 권리를 요구하도록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진보적인 젠더 교육을 계속시키는 것, 이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토론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또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또 성소수자들 많이 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엄청난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장로교, 감리교 이런 데서, 또 영국 같은 것도 성공회 이런 데서 이런 다양성, 관용, 또 종교다원주의 이런 것들을 포용하고 포함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룹하고 아니다, 우리는 그래도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진리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그룹이 아주 첨예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내에서도 지금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는데 해외의 경우에는 다양성, 관용, 차별금지 이런 쪽을 주장하는 진보적인 세계관을 가진 쪽에 더 힘이 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기대라고 해야 될까요? 우려라고 해야 될까요? 좀 걱정이 되는 바인데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올바른 세계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어떤 세계관에
지배를 받고 있는지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아마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사회가 지금 다중세계관의 사회가 되어 있거든요. 이 다중세계관 중에서도 우리가 어느 하나 정도는 약간 중심축을 가지고 나머지 것들을 이렇게 적절히 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 중심축을 우리가 무엇으로 선택할 것이냐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선택한 그 중심축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잘 전수하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논의가 우리 사회에서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전통적인 세계관을 가지신 분들, 절대적인 기준을 인정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본인들이 주장이 옳다고 하실 것이고, 또 보다 좀 진보적인 세계관 또는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가지신 분도 나름대로 꿈꾸고 그리는 그런 사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다 오픈해 놓고 우리가 과연 원하는 사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의 세계관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다면 너무 과장일까요? 글쎄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스스로 한번 되짚어 보시고 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어떤 대한민국을 물려줄 것인가 한번 곰곰이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